그날 퍽한 저녁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심양에서 시작된 비상경보는 라디오를 타고 전선을 타고 사람들의 눈동자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국경 상황 특별 점검.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다. 낮인데도 야간처럼 검문이 들었고 사소한 이동도 갑자기 죄가 되는 분위기가 깔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이미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직감했다. 나에게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DMZ 침투조 분대장이었다. 침투조라고 하면 사람들은 총을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에게 총은 마지막이었다. 첫 번째는 경계 교대표였다. 누가 언제 어느 지점으로 교대하는지, 어떤 감시선이 비고 어떤 시간대에 조명이 바뀌는지, 종이에 적힌 몇 개의 선과 숫자가 사람의 목숨을 가르고 국가의 신병을 찢어놓았다. 나는 그 표를 손으로 만질 때마다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목덜미를 쥔 기분이 들곤 했다. 그날 아침 기지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늘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더 크게 들리는 건 발걸음의 간격과 숨소리의 길이었다. 보웨이브 합동조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비밀조사반이 들어온대. 누군가 속삭였고 그 속삭임이 더 큰 진실처럼 공기를 밀어냈다. 나는 표정을 지었다. 분대장은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 하지만 내가 정말 감정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내 책상 서랍에는 늘 같은 물건들이 있었다. 방수 처리된 지도 한 접힌 나침반, 그리고 손때 묻은 교대표 파일. 교대표에는 단순한 시간만 적히지 않는다. 초소마다 병사들의 습관, 교대할 때 잠깐 열리는 철문, 잠시탑 안에서 창문이 반쯤 닫히는 시간까지 모두 틈으로 기록된다. 우리는 그 틈으로 들어가고 그 틈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그날 틈이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초소에 지시가 내려왔다. 교대 시각 7분 단축, 이동 경로 변경.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나는 파일을 펼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교대표에 찍힌 결제 도장이 달라져 있었다. 익숙한 부대전 도장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임시 승인 표시. 그건 위가 직접 개입했다는 뜻이었다. 단순한 현장 통제가 아니었다. 국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국가가 움직일 때는 늘 한 가지 이유였다. 누군가가 국가의 얼굴을 긁어놓았거나 숨통을 쥐었거나. 분대장 동무. 뒤에서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낯선 군복, 낯선 눈빛, 웃지 않는 입. 보웨이브였다. 그는 내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교대표 파일을 한번 내려다봤다. 최근 교대 기록 전부 다시 제출하라. 짧았다. 질문도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왜 하필 지금? 왜 우리? 왜 교대표부터? 나는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누가 실종됐나? 누가 틈을 타고 빠져나갔나? 아니면 누군가가 틈을 이용해 들어왔나? 북경은 늘 밖에서 안으로만 위협이 오는 게 아니었다. 어떤 날은 안에서 밖으로 도망치려는 절박함이 더 위험했다. 그날 오후부터 기지 전체가 잠긴 느낌이 들었다. 통신은 짧게 끊겼다 붙기를 반복했고 초소의 라이트는 낮에도 켜졌다. 검사들은 밥을 씹는 것도 조심하는 사람들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밤 야간 검문이 강화됐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갈 길목에서도 신분증을 3번 확인했고 한 번 눈을 피한 병사는 그대로 끌려갔다. 연행 경미라는 단어가 소문에서 사실로 바뀌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에 붙은 조명은 너무 하얗고 그 하얀 빛 아래서 내 지난 교대표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내가 적어둔 숫자들, 내가 옮겨 적은 상들, 내가 계산했던 틈. 그 틈이 누군가의 탈출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죽음이었을까? 혹시 그 틈 나에게도 열려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된 건가?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국가가 겁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가 겁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짓밟히는 건 늘 현장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들. 비상이 내려오기 전까지 내 삶은 겉으로는 정상이었다. 적어도 밖에서 보면 그랬다. 분대장이라는 직책은 굶주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고 군복의 어깨선은 사람들 눈을 속일 만큼 반듯했다. 하지만 그 반듯함은 늘 뻣뻣했다. 몸에 맞춘 옷이 아니라 몸을 억지로 맞추게 만드는 틀이었다. 아침은 항상 같은 순서였다. 새벽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졌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끝으로 무릎과 팔꿈치를 확인하는 거였다. 작은 타박상 하나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다음은 단정 안추, 허리띠, 군화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머니 안쪽에 숨겨둔 작은 종이 조각의 감촉을 확인했다. 교대표 일부를 내가 직접 다시 옮겨 적은 것. 공식 문서가 아니라 내 기억을 확인하는 표였다. 군대전 동무. 오늘 교대는 정상입니까? 초소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나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정상이다. 묻지 마라. 질문은 위험했고 대답은 더 위험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로 이동하지 않았다. 이동은 늘 통제 속에서 변형됐다. 오늘은 A 통로, 내일은 B 통로. 같은 목적지라도 경로를 바꿨다. 이유는 단순했다. 패턴이 생기면 그 패턴이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대 내 이동을 할 때마다 나는 손에 쥔 통행증을 먼저 확인했다. 빨간 도장, 파란 도장, 그리고 날짜 아래 아주 작게 적힌 암호 같은 문구. 그 한 줄이 없으면 본대장도 길목에서 멈춰서야 했다. 이동 제한 강화. 그건 늘 우리의 숨을 조이는 손이었다. 생활은 더 교묘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온정하게 걷고 체제에 충성하는 표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식당에서 배급을 받을 때는 누구나 손끝이 빨라졌다. 조금이라도 더 뜨거운 수프, 조금이라도 더 굵은 옥수수 알갱이를 잡으려고 그걸 보는 순간마다 나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북경인가? 아니면 이 작은 그릇 하나인가? 내가 가진 특권도 있었다. 교대표를 관리하는 분대장에겐 외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들이 먼저 들어왔다. 부대 간 교대 시각, 경계탑 인원 배치, 야간 감시 강화 시간대, 그리고 DMZ 인근 교대 부대의 교대표까지. 나는 그 종이들을 펼칠 때마다 습관처럼 작은 자를 꺼냈다. 줄 간격을 재고 숫자의 배열을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종이 냄새를 맡았다. 잉크가 덜 마른 냄새면 급하게 수정된 문서라는 뜻이었다. 그건 누군가가 서둘러 흔적을 지운다는 뜻이었다. 이런 습관은 내 몸에 박힌 직업의 버릇이었다. 그리고 그 버릇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시절 나는 아직 내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대신 나는 매일 밤 같은 걸 생각했다. 내 아내의 얼굴, 내 아이의 손, 그리고 내가 군복 속에서 억지로 숨기고 있는 나 자신. 아내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도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가끔 그녀는 내 손을 조용히 쥐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무사했니? 그 말이 이상하게 목을 조였. 무사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서는 너무 사치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오류. 내가 관리하는 교대표에 서로 맞지 않는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부대의 교대 시각이 두 개로 존재했고 야간 경계 강화 구간이 하루 사이에 3번이나 바뀌었다. 원래 교대표는 사람이 만든 규칙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제하는 칼이다. 그 칼날이 흔들린다는 건 통제가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나를 멈춰 세운 작은 이상이 있었다. 외부 보고용 교대표 파일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호가 찍혀 있었다. 단순한 결제 도장이 아니었다. 암호로 든 관리 표식, 보웨이브 내부에서만 쓰는 표시였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접었다. 너무 너무 천천히. 마치 소리라도 나면 누군가가 알아챌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동기가 하나 구체적으로 움직였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그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창밖을 봤다. 멀리 DMZ 방향의 철조망이 바람에 떨리고 있었다. 그 철조망은 국경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막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표는 침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탈출의 지도일 수도 있는 걸까? 그 작은 오류는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다. 종이 위에 숫자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우연을 믿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DMZ에서는 우연이란 말이 곧 죽음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 그날 나는 새벽 교대 직전 교대표 파일을 다시 펼쳤. 조명이 약한 방에서 종이는 유독 창백하게 보였다. 나는 연필을 꺼내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다. 3 часа и 40 минуты. 0, 4, 10. 사사볕 버셰보. 그리고 거기 5点12分. 이상했다. 원래 그 구간은 052 20으로 고정돼 있었다. 8분. 고작 8분 차이. 하지만 그 8분이 의미하는 건 그 초소의 시야가 비는 시간, 관계병이 담배를 피우러 뒤로 빠지는 시간, 무전 보고가 늦어지는 시간이었다. 누가 바꿨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다. 명령이 내려왔다면 그 명령의 흔적이 남아야 했다. 결제선, 수정자 사명, 변경 기록.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기록 없이 바뀐 교대표. 그건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불길함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멈춘 뒤에 정적이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종이를 덮었다.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아닌 속도로. 분대장은
늘 자연스러워야 한다. 불안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불안은 곧 조사 대상이 된. 문이 열렸다. 초소 책임자인 하사관이 들어왔다. 캠소 같으면 먼저 경례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어깨가 굳어 있었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못했다. 피할수록 더 눈에 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분대장 동무, 오늘 새벽 교대 말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왜? 나는 짧게 끊었다. 지시가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이동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을 뻔했다. 웃음이 아니라 공포의 경련 같은 거였다. 또 바뀌었다. 어제도 바뀌었고 오늘도 바뀌었다. 이렇게 잦은 변경은 훈련이 아니라 봉쇄였다. 뭔가를 막고 있었다. 아니면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봤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안쪽까지 옮겨 붙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래 봤다. 말이 아닌 신호로 대화했다. 너도 느끼고 있지? 그래, 나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짧게 덧붙였다. 보웨이브가 초소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봤답니다. 그 한 문장으로 공기가 얼었다. 보웨이브가 초소를 돈다는 건 단순 점검이 아니다. 누군가를 잡으러 온다. 누군가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두 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책임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비웨이브는 진실보다 결과를 원한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군복 상의 단추를 다시 잠갔다. 손이 단추 구멍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내 몸이 더 작은 틀에 갇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하사관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알았다. 너는 나가라.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나는 혼자 남았다. 혼자 남는 순간이 제일 위험했다. 사람의 마음이 제일 크게 들리는 순간이니까. 나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이 나라에서는 숨을 길게 쉬는 것도 사치였다. 숨을 길게 쉬면 생각이 길어지고 생각이 길어지면 결국 금지된 곳까지 닿으니까. 나는 다시 교대표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쪽 주머니에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내가 옮겨 적어둔 개인 메모였다. 거기엔 내가 평소엔 절대 적지 않는 것이 적혀 있었다. 초소의 틈이 아니라 사람의 틈이었다.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줄었는지, 누가 밥을 남기기 시작했는지, 누가 밤에 혼자 바깥을 오래 서성였는지. 그런데 그 메모에 내가 적어둔 이름 하나가 있었다. 내 부하의 이름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문질렀다. 종이 위에서 이름이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름은 이미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불안한 조정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안쪽에도 균열이 있다. 그날 저녁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부하 한 명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걷다가 내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군대장님, 요즘 누가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위험했다. 대신 나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 채 단 한마디만 던졌다. 입 닫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저도 찍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목이 말랐다. 체온이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찍혔다. 그 말은 곧 조사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조사란 결국 연행, 격리로 끝난다.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 수 없게 만든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균열을 내는 걸 느꼈다. 분대장으로서 나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나는 그 부하를 버릴 수 없었다. 그 부하의 눈빛 속에는 내가 한때 가졌던 순수함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순수함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죽는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대표를 다시 들여다봤다. 숫자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숫자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조용히, 깊게, 끈질기게. 내가 정말 찍힌 걸까? 나는 불 꺼진 방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내가 찍힌 걸까? 그 다음날부터 문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문만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 숨과 숨 사이의 문,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질서의 문까지. 먼저 닫힌 건 보고였다. 평소라면 초소에서 올리는 무전 보고는 단순했다. 이상 없음. 교대 완료. 시야 정상. 그런데 그날부터 보고 문장이 길어졌다. 불필요하게 길고 불필요하게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받아 적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문장 속에 숨겨진 공포의 냄새를 맡았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말투, 책임을 피하려는 단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생명을 말로 쌓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날 때마다 같은 문장이 따라붙었다. 상부 지시로 기록 보관 강화. 기록. 늘 기록이었다. 국경의 철조망보다 더 단단한 건 기록이었다. 기록은
사람을 묶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교대표를 진 손이 곧 줄을 진 손이었고 줄을 진 손은 언젠가 목을 조르는 손이 된다. 그날 오후 구대에 새로운 규정이 내려왔다. 근무지 통제. 간단한 네 글자였지만 그 의미는 잔인했다. 소소 인원 외에는 BMG 인근의 접근 금지. 교대 이동은 지정된 시간과 경로만 허용. 그 외 이동은 통행증 전수검사 대상. 말 그대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통행증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규정을 보는 순간 등골이 식었. 이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그물은 이미 깔렸고 이제는 한 마리만 걸리면 됐다. 그물에 걸릴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녁 무렵 보웨이브 합동조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셋이었다. 그들의 군복은 깨끗했고 얼굴은 더 깨끗했다. 그 깨끗함이 오히려 피를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내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 서 있게 했다. 서서 질문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인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군대전 동무, 최근 교대 구간 변동에 대해 알고 있어?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그 변동을 누가 제안했어? 상부 문건에 따라. 상부가 어디? 그 한마디. 공기가 찢어졌다. 탐부를 말하는 순간 나는 누군가를 지목하게 된다. 지목하는 순간 나는 살아남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죽는.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가 내 부하일 수도, 내 가족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말했다. 저는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보웨이브 요원 중 한 명이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길은 질문이 아니라 측정이었다.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숨을 삼키는지, 얼마나 인간인지. 보웨이브는 인간을 싫어한다. 인간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좋소. 그럼 교대표 원본을 당장 제출하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에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교대표 원본. 그 안에는 틈이 기록되어 있다. 공식 문서에는 없는 틈. 내가 직접 표시한 관측사가, 병사들의 습관, 초소의 작은 결함, 그리고 내가 옮겨 적어둔 개인 메모와 맞물리면 누군가의 움직임까지 드러난다. 그 원본을 넘기는 순간 나는 내 손으로 내 부하들의 목을 내어주는 셈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거절은 곧 사상 문제 낙인이 된다. 낙인은 곧 조사. 조사 후에는 연쇄 실종이다. 그리고 실종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침을 삼키고 서랍을 열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너무 차가웠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게 끝인가? 원본을 넘긴 뒤 나는 단숨에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대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였으니까. 보웨이브 입장에서는 틈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틈을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틈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 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밤이 되자 부대 안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식당에서 사람들이 숟가락을 드는 소리도 조심스러웠고 취침 점호 때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조차 떨렸다. 나는 점호표를 쥔 채 한 명씩 얼굴을 확인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숨기지만 눈은 숨기지 못한다. 내 부하들 중 몇 명은 눈을 피했고 몇 명은 너무 똑바로 나를 봤다. 그 똑바름이 이상하게 더 두려웠다. 점호가 끝나고 내 방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그 사람의 어깨선이 먼저 보였다. 내 부하였다. 어제 내게 찍힌 것 같다고 말했던 그 병사. 그는 내 앞에 서서 입술을 떨며 말했다. 군대장님, 오늘 제 이름이 보고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좁아졌다. 그 병사의 말은 곧 하나의 예고였다. 이제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부대 내부 문제가 아니 내 가족까지 닿을 수 있는 칼날이. 오늘은 부하의 이름이지만 내일은 내 이름일 수 있고 그 다음은 내 아내일 수 있다. 나는 그 병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오늘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 그 말은 잔인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잔인해져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그 눈빛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나는 잠에서 갑자기 깼다. 바깥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데려가지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멀리 차량 불빛이 어둠 속을 찢고 있었다. 그 불빛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내 안에서 마지막 문이 닫히는 걸 느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기지아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고 국경은 더 이상 임무가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다. 문이 닫힌다면 나는 틈을 찾아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누가 내 뒤에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어깨가 먼저 굳었다. 분대장이라는 직책은 원래 감시하는 쪽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감시당하는 쪽으로 뒤집힌 듯했다. 내가 걷는 방향, 내가 멈추는 시간,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길이까지 누군가가 재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규정이 또 붙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단정했지만 내용은 거칠었다. 야간 검문 강화, 통행증 전수검사,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어 있었다. 불시 검열 시 협조 불응자는 즉시 격리 조치. 불시, 그 단어가 제일 싫었다. 불시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 그리고 이 체제는 실수를 기다린다. 나는 평소처럼 초소 점검을 나갔다. 군화 밑창이 흙을 밟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바람은 DMZ 쪽에서 불어왔다. 철조망이 먼지에 가려 흐릿했고 감시탑 위의 병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이라기보다 장치처럼. 이곳의 병사들은 살아있는 인형이었다. 정확히는 살아있어야만 하는 인형.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초소 입구에 군견이 나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렸다. 캠소 같으면 냄새를 맡고 지나갈 텐데 오늘은 뒷발을 버티며 미친 듯이 짖었다. 도비를 준 병사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이상 없습니다. 군대전 동무. 그 병사의 목소리는 너무 빨랐다. 너무 빨라서 거짓말처럼 들렸다. 나는 군견의 눈을 봤다. 눈은 거짓말을 모른다. 군견은 내게서 어떤 낯선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내가 바뀌었다는 걸 나보다 먼저 알아챈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내 손끝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내가 무언가를 숨긴다는 냄새. 그게 사람에게도 개에게도 들킨다면 그 다음은 정해져 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 무거웠다. 병사들의 움직임이 딱딱했다. 눈동자도 지나치게 정면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가 방금 다녀간 흔적이었다. 담배 냄새 대신 낯선 향이 남아있었다. 더웨이브 요원들이 쓰는 비누 냄새. 깨끗하고 차가운 냄새. 누가 왔선? 나는 아주 낮게 물었다. 병사 한 명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보위부 동무들이 어젯밤에 교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내 속이 무너졌다. 교대 기록. 내가 정리한 것, 내가 아는 것, 틈이 적힌 것. 그 틈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손, 틈을 메우려는 손이 아니라 틈을 이용해 사람을 잡으려는 손이다. 나는 서랍을 열어 초소 기록지를 확인했다. 정리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사람 있으면 반드시 남는 작은 얼룩, 숫자의 비뚤어짐, 연필 자국이 없다. 누군가가 다시 썼다. 누군가가 지웠다. 기록 삭제 명령.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누가 무엇을 지우고 있는가? 지운다는 건 존재했다는 뜻이다. 나의 감각은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걸을 때마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의 간격을 셌다. 누군가 따라오면 그 간격은 일정해진다. 따라오는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 일정함이 오히려 표식이다. 점심 무렵 나는 부대 내 식당이 아닌 관리동 쪽으로 향했다. 원래 그 길은 분대장이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길목에 병사 2명이 서 있었다. 낯선 얼굴.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통행증 제시. 그들은 인사도 없이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통행증을 꺼내 건넸다. 평소 같으면 한 번 보고 돌려줬을 텐. 그들은 통행증을 들고 빛 쪽으로 비쳤다. 종이의 결까지 확인하듯이. 그리고 옆에 병사가 내 얼굴과 통행증 사진을 번갈아 봤다. 몇 초. 짧은 시간인데 그 몇 초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통행증 한 장이 이렇게 무서운 물건이 될 줄은. 왜 이렇게까지. 나는 속으로만 삼켰다. 통행증을 돌려받고 관리동 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보웨이브 요원이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소도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눈빛이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었다. 조사하는 눈이 아니라 처리하려는 눈. 나는 천천히 걸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약한 사람은 더 쉽게 부서진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맥박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군복 안에서 심장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마치 나의 심장 소리마저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내 방에서 홀로 교대표의 남은 사본들을 다시 확인했다. 원본은 이미 빼앗겼다. 남은 건 내가 몰래 옮겨 적어둔 조각뿐이었다. 그런데 그 조각들 중 하나에 내가 분명히 쓰지 않았던 표시가 새로 생겨 있었다. 아주 작은 점. 잉크도 아닌, 연필도 아닌, 마치 손톱으로 눌러 찍은 듯한 아픈.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왔었다. 내 숨이 멎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왔다. 이 체제에서 그건 하나의 의미다. 문은
내가 잠근다고 잠기는 게 아니다. 그들은 언제든 열 수 있다. 그리고 열었다면 이미 나를 안쪽에서부터 훑어봤다는 뜻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내 군복 안주머니를 만졌다. 아직 있다. 내가 숨긴 작은 종이죠. 아직은. 하지만 언제까지일까? 내 손끝은 차가워졌다. 뒷목이 서늘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그들이 찾는 건 무엇이지?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발소리는 한 번 멈추고 다시 두 번 움직였다. 누군가 일부러 멈춘다. 내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억지로 천천히 쉬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끝이다. 원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겨 있어도 흔들린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우린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불안한 상태가 아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손 안쪽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손이 다치기 전에 나는 반드시 빠져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틈으로? 그리고 나 혼자만 살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교대표의 숫자들이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만 거짓말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숫자를 믿어야 한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이제부터는 경계가 아니 탈출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수축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공기에서, 시선에서, 소리 없는 움직임에서 나를 향한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비상소집이 내려왔다. 원래 비상소집이라는 건 외부 침투나 교전 가능성 같은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울리는 신호다. 그런데 그 신호는 이상하게도 짧고 날카롭게 끊겼다. 마치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몰아넣는 소리처럼 기지 전체가 동시에 움직였고 동시에 침묵했다. 나는 집합 장소로 걸어가면서 군복 속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안주머니로 갔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내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교대표의 템을 옮겨 적어둔 것. 그리고 내가 알아낸 부호. 그 부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다. 보웨이브 내부 문서에만 붙는 관리 코드였다. 누군가의 이름이 사상 문제로 분류됐을 때 붙는 코드. 그리고 그 코드가 어젯밤 내 방에서 발견한 아픔과 같은 위치에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건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조사는 아직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분류는 설명 따위 필요 없다. 분류는 바로 처리로 넘어간다. 그리고 처리라는 단어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격리, 연행, 실종, 혹은 그보다 더 조용한 방식. 집합 장소에는 이미 줄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줄은 질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형태였다. 그때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종이를 들고 있어. 그 종이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목이 마르는 걸 느꼈다. 호명된 자는 앞으로 한 명, 두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그림자가 끌려나가는 걸 바라보듯 굳어졌다. 그리고 그 종이가 반쯤 내려갔을 때 내 부하의 이름이 불렸다. 그 병사. 나에게 찍힌 것 같습니다. 라고 속삭였던 그는 앞에 나섰다. 다리가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다. 보웨이브는 그의 팔을 잡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게 했다. 그것이 더 잔인했다. 아직 때리지 않아도 이미 굴복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그리고 잠시 후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앞으로 나갔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공포가 극점에 도달하며 몸은 오히려 둔해진다. 나는 거기 서서 요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확신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군대장 동무, 잠깐 따라오시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대답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자유가 없었다. 그들은 나를 관리동 안쪽에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창문이 없었다. 조명은 너무 밝았다. 밝음은 여기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눈과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장치였다. 책상 위에는 내 교대표 원본이 놓여 있었다. 펼쳐져 있었다. 내 손때가 묻은 종이가 낯선 손에 의해 갈라져 있었다. 요원은 조용히 물었다. 이 틈 누가 표시했소?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현장 관측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필요했소? 침투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특정 구역, 특정 시간. 내가 틈이라고 표시한 곳. 이건 침투 대비가 아니라 탈출 지도처럼 보여?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탈출.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나는 이미 죄가 된다. 여기서는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침묵이 곧 자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요원은 내 침묵을 이용했다. 최근 교대 변동이 왜 기록 없이 발생했는지 알고 있어? 모릅니다. 모른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군대장 동무, 모른다는 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 그 말은 곧 선고였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더 깊이 들어왔다. 그 병사와는 어떤 관계요? 왜 그가 먼저 찍혔는데 당신이 더 빨리 움직였지?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다. 그 병사는 미끼였다. 나를 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나였다. 왜냐하면 내가 교대표의 진짜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경계 교대표의 틈은 침투조가 가장 잘한다. 침투조 분대장이면 더더욱. 그 순간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아니면 여기서 지워진다. 그리고 그 지워짐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분대장이 실종되면 그의 가족은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된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불려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서 있을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 그걸 생각하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임무로 살 수 없었다. 나는 가족으로 살아야 했다. 요원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자필 진술. 종이 위에는 이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상적 동요, 비정상적 교대 기록 관리, 탈출 의도. 빈칸은 오직 내 서명만 남아 있었다. 나는 펜을 잡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나는 아주 짧게 물었다. 만약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요원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말했다. 그럼 당신은 오늘 밤부터 사라질 거요. 그 한 문장이 내 선택을 끝냈다. 서명하든 안 하든 나는 끝이. 서명은 즉시 쳐버리고 거부는 즉시 실종이다. 두 길 모두 죽음이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아주 작은 틈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교대표를 정리할 때 늘 사용했던 방법. 결제 문서의 순번과 제인 도장의 흐름. 뷰웨이브가 급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실수하는 것. 문서 번호. 그 틈을 이용하면 최소한 하루, 아니 몇 시간이라도 벌 수 있다. 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저는 상부 보고 형식대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요원은 잠시 눈썹을 움직였다. 뭐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업무용으로 말했다. 현재 문서는 순번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제작성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야 상부에서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그 순간 요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현장 문서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요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었어. 오늘 저녁까지. 그 말은 허락 같지만 사실은 감시였다. 하지만 나에겐 시간이었다. 내 시간이든 그것은 숨구멍이었다. 방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느꼈다. 너는 이미 시스템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제 남은 건 죽은 채로 움직이는 법뿐이다. 그리고 그때 나를 복도로 안내하던 병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분대장님, 어젯밤 그 병사가 끌려갔습니다. 내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심장이 멈추는 느낌. 끌려갔다. 그 말은 끝이다. 아직 살아있을까?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병사는 나 때문에 끌려갔다. 아니, 나를 잡기 위한 미끼로 쓰였고 지금은 버려졌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내 군복 단추 하나를 풀었다.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을 찢지 않았다. 태우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곳에 숨겼다. 근화 안쪽 깔창 아래 발바닥에 체온과 땀 속에 묻히는 자리. 그 자리만큼은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그건 내 작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다. 나는 이제 그들의 질서에서 벗어났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니, 들었다고 해야 맞을까. 몸은 침상 위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관리동에 하얀 조명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방 안의 어둠이 더 무서웠다. 어둠은 숨길 수 있지만 이곳의 어둠은 숨길 곳이 없었다. 나는 누운 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근화 안쪽 깔창 아래 숨겨둔 종이를 떠올렸다. 종이 한 장, 얇고 가볍지만 내 목숨보다 무거운 것. 교대표의 틈, 이동 경로, 그리고 보위부 내부 표식의 패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틈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 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분대장이 아니다. 나는 도망자가 된다. 그리고 도망자는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다. 사냥감이다. 침상 맞은편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이 감각이 싫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느낌.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당하는 느낌.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2번 멈췄고 다시 3번 움직였다. 그 리듬은 너무 의도적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남기고 있었다. 잠시 시험. 내가 깨는지
확인하는 방식.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다. 숨도 너무 고르게 쉬지 않으려 애썼다. 사람은 살아있으면 리듬이 있다. 보웨이브는 그 리듬을 깨는 순간을 기다린다. 그들에게는 총도 필요 없다. 사람의 심리가 가장 쉬운 무기니까. 발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이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너무 빠르면 안 된다. 급함은 소리를 만든다. 소리는 죽음을 부른다. 나는 군화를 신는 대신 맨발로 바닥을 밟았다. 차가운 감각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참았다. 고통은 지금 사치였다. 내 방문은 잠겨 있었다. 잠겨 있어도 의미는 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정상적으로 잠든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나는 문에 손을 대지 않고 책상 아래 작은 통풍구 쪽으로 몸을 낮췄다. 그 구멍은 원래 전선 점검용이다. DMZ 부대는 늘 습기가 차기 때문에 내부 케이블을 점검하는 통로가 있다. 분대장인 나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다. 그게 오늘 내가 가진 첫 번째 템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대신 손끝 감각으로 나사를 풀었다. 한 번에 풀지 않았다. 너무 빠르면 금속 마찰 소리가 난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내 편인 것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내 편이 아니었다. 너무 크게 뛰었다. 내 심장 소리가 나사를 풀어내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통풍구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다. 오래된 먼지, 기름, 그리고 녹의 냄새. 나는 그 냄새에 오히려 안도했다. 이 냄새는 나를 인간으로 돌아오게 했다. 일리동의 비누 냄새가 아니라 현실의 냄새였다. 나는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통로 끝은 보급 창고 뒤쪽으로 이어진다. 그곳에는 경비가 덜하다. 감시는 중요한 곳에만 집중된다. 그게 또 하나의 틈이다. 비웨이브는 항상 정면을 본다. 하지만 나는 늘 옆을 보는 사람이었다. 침투조는 정면이 아니라 옆과 뒤로 움직이니까. 창고 뒤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DMZ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고 바람은 날카로운 금속 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감시탑 라이트가 천천히 회전했다. 빛의 원이 땅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빛이 내 얼굴을 핥듯 지나갈 때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멈췄다. 숨이 목 안에서 걸렸다. 그림자는 분명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이상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여유로웠다. 새벽에 이곳을 그렇게 걷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새벽은 명령이 없는 시간이고 명령이 없는 시간에 움직이는 자는 저기. 나는 몸을 더 낮췄다.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그 사람은 멀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내 쪽을 보는 듯했다. 분대장동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가웠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끝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이어졌다. 거기 있지?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분대 애매하게. 마치 확신이 없다는데. 그게 나를 살렸다. 확신이 없음. 아직 덫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동무, 여기서 뭐해? 두 사람. 그 목소리, 서로 묻는 말투.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연결됐다. 첫 번째 사람은 기다리는 자였고 두 번째 사람은 감시하는 자였다. 그 둘이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경우 같은 조직이지만 서로를 의심하는 상태. 비웨이브 내부도 흔들리고 있다. 나는 그 틈을 느꼈다. 보웨이브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면 그 사이에 생기는 공백은 분명 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철조망 그림자와 겹치는 위치로 라이트가 닿지 않는 정확히 4초짜리 사각. 교대표에서 내가 표시했던 바로 그 지점. 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동작을 했다. 손을 허리띠 안쪽으로 넣어 미리 준비해둔 얇은 철사를 꺼냈다. 침투조가 늘 쓰는 도구. 잠금 장치의 소리를 죽이는 철. 나는 그것을 손가락에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한 번만 말했다. 지금부터는 임무가 아니라 생존이다. 나는 남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DMZ의 너머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준비다. 내게 필요한 건 먼저 증거였다. 내가 가진 것을 안전한 곳에 넘길 방. 그리고 연락선.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으로 신호를 만들 것인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전에 단 한 번 경계선 근처에서 마주쳤던 연결고리. 민간 상인처럼 보였지만 눈이 너무 차분했던 사람. 그가 남긴 말이 있었다. 진짜 길은 지도에 없어. 사람 사이에 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결국 사람이다. 결국 위험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선택할 수 없다. 남아있으면 죽는다. 나가야 한다. 나는 그날 새벽 마지막으로 초소 방향을 바라봤다. 내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떠나는 순간 그들 중 누군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남는 순간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부터 나는 두 개의 표를 만든다. 하나는 그들에게 제출할 가짜 교대표,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진짜 교대표.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신호를 준비했다. 손목시계 뒷면을 열어 얇은 종이를 그 안쪽에 끼워 넣었다. 이건 돈도 무기도 아니. 하지만 나에게는 출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행동 하나를 했다. 나는 창고 벽에 아주 작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표시를 남겼다. 침푸조만 알아볼 수 있는 마크. 만약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가 이 표시를 보고 상황을 읽을 수 있도록. 그건 나의 준비였다. 내 탈북은 이제 계획이 되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기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날까지의 불안은 소문이었지만 그날부터는 명령이 됐다. 사람들은 말을 줄였고 눈빛은 더 낮아졌다. 나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시스템이 이제 확신을 얻었다. 확신을 얻은 시스템은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눌러버린다. 그리고 그 확신의 시작은 나였다. 나는 관리동으로 호출됐다. 재작성하라고 했던 문서 때문이었다. 나는 가짜 교대표를 밤새 만들었다. 숫자들을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어긋나게 배치했다. 너무 완벽하면 의심받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틈만은 감췄다. 침투조가 보는 틈, 비웨이브가 이해하지 못하는 틈. 나는 그 틈을 내 몸속처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동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담배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 낯선 종이 냄새. 문서가 많을 때 나는 항상 냄새로 먼저 느낀다. 잉크가 덜 마른 냄새는 급히 만든 이야기라는 뜻이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내가 만든 가짜 교대표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절대 모르는 표시가 찍혀 있었다. 붉은 펜으로 그어진 동그라미, 특정 시간대, 특정 초소. 내가 숨긴 가장 위험한. 내 심장이 순간 멎었다. 이상하지 않소? 보웨이브 요원이 낮게 말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분대장 동무는 문서를 재작성했는데 왜 핵심 구간이 이렇게 정확히 표시돼 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 내 안쪽을 알고 있다. 내가 숨긴 진짜 교대표를 본 사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숨길 때의 습관을 아는 사람.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내부가 얼어붙었다. 내 옆에서 몇 년을 함께 움직였던 부대 행정보조. 늘 조용했고 늘 눈을 내리깔았고 늘 분대장님이라고 부르며 서류를 정리해주던 사람. 나는 그가 단순히 겁 많은 행정병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보위부 요원 옆에 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분대장 동무가 밤에 서류를 만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군화깔창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내 등줄기에서 땀이 흘렀다. 사람이라고 믿었던 자 사실은 보위부의 눈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이 이미 절반쯤 노출됐다는 걸 알았다. 가짜 교대표도 숨겨둔 종이도 나의 움직임도 그들은 내 틀을 읽었다. 침투조의 틀을, 군대장의 틀을. 그리고 시스템은 즉시 반응했다. 그날 오후 국경봉쇄 지시가 내려왔다. DMZ 인근의 모든 이동 통로가 막혔고 교대는 더욱 촘촘해졌다. 더 무서운 건 별도의 공문이었다. 암호 변경. 평소에 쓰던 무전암호 체계가 하루 만에 바뀌었다. 내가 익숙한 언어가 갑자기 낯선 언어로 변했다. 이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었다. 나를 고립시키는 방법이었다. 내가 가진 지식의 힘을 죽이려는. 나는 복도 끝에서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봤다. 통행증 전수검사, 얼굴 확인, 지문 대조까지. 어떤 병사는 손끝이 떨려서 통행증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바로 끌려갔다. 그날부터 경미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실시간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바닥의 먼지 상태를 확인했다. 누군가 드나들면 먼지가 흐트러진다. 오늘은 더 심했다. 서랍 손잡이에는 손기름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시스템이 나를 잡는다가 아니라 삭제한다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내가 탈출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경계 교대표의 진짜 약점. DMZ에서 침투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시간대에 감시탑이 서로 겹쳐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지, 어떤 교대 순간에 국가의 눈이 잠깐 죽는지. 그건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은 내부의 맹점이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위험이었다. 즉, 나는 죄인이 아니라 결함이었다. 시스템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결함.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나를 둘러싼 공기가 이미 변했다는 걸. 나는 침묵 속에서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다. 남는 순간 우리 모두가 끝난다. 창밖에서는 야간 검문 조명이 더 일찍 켜졌다. 하얀 빛이 기지의 벽을 훑고 지나갔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마치 내가 이미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확신했다.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이다. 시간이 없다. 내일이 오기 전에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브로커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단어는 죄가 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만이라도 그 단어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길도 찾지 못한다. 브로커, 남쪽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돈으로 길을 파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파는 사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DMZ 침투조 분대장은 탈출을 꿈꾸는 순간 가장 먼저 최고급 사냥감이 된다. 내가 가진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로커를 찾는 일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주는 거래였다. 나는 직접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주변에는 이미 눈이 너무 많았다. 특히 나를 고발한 행정보조. 그는 내 옆에 붙어 내 말투를 듣고 내 숨소리를 세고 내 손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확인할 것이다. 나는 그를 피할 수 없었다. 피하면 더 티가 난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습관을 이용했다. 침투조는 늘 신호를 숨긴다. 말로 하지 않고 사물에 숨긴다. 나는 그 방식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보급 창고 점검을 명목으로 이동 허가를 받았다. 통행증에는 빨간 도장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 감시 대상에게 붙는 표시. 그 도장 덕분에 오히려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어디를 가든 따라온다. 그렇다면 따라오는 눈이 놓치는 곳은 어디인가? 눈은 항상 사람을 본다. 하지만 나는 물건을 볼 것이다. 창고에서 나는 군용 붕대로를 3개 챙겼다. 겉으로는 응급용. 하지만 침투조에게 붕대는 고정의 도구다. 손목, 발목, 입, 무엇이든 묶을 수 있다. 그리고 붕대 안쪽에 작은 종이도 숨길 수 있다. 나는 붕대 중 하나를 아주 조용히 뜯어 안쪽에 얇은 메모지를 끼웠다. 메모지에는 짧게 하나만 적었다. 트레 드바 심. 이 숫자는 내 교대표에서 가장 위험한 틈 구간의 코드였다. 남쪽으로 나가기 위한 시간표가 아니, 남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암호였다. 나는 누가 이 숫자를 알아볼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침투조 출신을 건드린 길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다. 군 내부의 부패 라인, 보급 담당, 외부 상인, 경계 근무자들의 작은 거래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는 항상 브로커가 있다. 나는 그 붕대를 일부러 분실했다. 창고 바닥 구석, 폐기물자 더미 옆. 잠시의 눈은 내가 붕대를 챙겼다는 것까지는 봤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나를 숨겼다는 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보웨이브는 머리를 감시하지만 침투조는 손끝을 감춘다. 그날 오후 나는 초소 순찰을 돌았다. BMJ 인근은 국경 봉쇄로 더 긴장되어 있었고 감시선은 2겹으로 늘어났다. 조명은 낮에도 켜져 있었고 무전화문은 바뀌어 병사들이 서로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시, 혼선, 보고 체계 마비. 체제는 스스로의 과잉 통제로 숨이 막히고 있었다. 그 과잉 통제 속에 작은 틈들이 생겼다. 나는 그 틈을 기다렸다. 밤, 야간 검문이 시작되자 병사들이 교대하는 순간이 길어졌다. 통행증을 3번 확인하고 얼굴을 2번 비교하고 무전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위한 의식처럼 보였다. 그때 내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군대장님.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끝이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말하지 마라.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창고 쪽 물건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내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렸다. 누가 가져갔지? 내가 묻자 그 병사는 한숨처럼 말했다. 외부 보급 상인이 오늘 낮에 들어왔습니다. 외부 보급 상인. 그 단어에 내 혈관이 조여왔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외부 상인이 들어오면 그건 단순 보급이 아니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체제 내부의 균열은 항상 본과 물자로 먼저 드러난다. 그날 밤 늦게 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경납고 뒤편으로 몸을 뺐다. 경납고 벽에는 DMZ 부대 특유의 작은 환기창이 있었다. 그 환기창은 밖으로 이어지는 얇은 통로와 연결된다. 나는 그곳에 미리 숨겨둔 종이를 다시 확인했다. 붕대가 사라졌다는 것. 누군가가 메시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누가 받았느냐였다. 브로커가 받았다면 길이 열린다. 보웨이브가 받았다면
나는 끝이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기다렸다. 기다림은 늘 지옥이었다. DMZ에서 기다림은 더 그렇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벽 직전 경납고 뒤편에서 아주 약한 신호가 들어왔다. 음속이 2번 짧게 두드려지는 소리. 침투조가 쓰는 약속된 신호였다. 있다. 듣고 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낮게 대답했다. 손가락으로 금속을 한 번 길게 눌러 소리를 냈다. 하긴. 그 다음 나는 가장 위험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찢어내듯 준비했다. 나를 남쪽으로 데려가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침투조 방식으로 암호만 남겼다. 327 통과. 그 신호 뒤 아주 낮고 빠른 목소리가 돌아왔다. 값은? 나는 눈을 감았다. 역시 브로커다. 돈을 말한다. 돈을 말하는 건 아직 인간적인 증거다. 보웨이브는 돈을 묻지 않는다. 보웨이브는 이름을 묻는다. 나는 짧게 말했다. 지금은 없다. 대신 가지고 나갈 것이 있다. 그가 잠시 침묵했다. 그럼 더 비싸다. 당연했다. 돈이 없고 대신 정보를 가진 사람은 더 위험하다. 브로커는 위험을 돈으로 환상한다. 나는 그 환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드디어 노선이 잡혔다. 단순히 철조망을 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삼국. 지금의 봉쇄 상황에서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는 끝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내일 밤 신호 바뀐. 절대 늦지 마. 내일 밤.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시간이 없다. 이제는 정말 실행만 남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발소리.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인간이 가장 잘 숨겼다고 믿는 그 소리. 나는 몸을 굳힌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브루커가 아니었다. 너무 차갑고 너무 익숙했다. 보웨이브의 눈이었다. 내 목이 잠겼다. 계획이 열린 순간 동시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이제 내일 밤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길었다. 시간은 늘 앞으로만 흐르는데 그날은 마치 내 발목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아침부터 내 몸은 이미 도망자였고 겉으로만 분대장이었다. 나는 부대 안에서 걸으면서도 계속 계산했다. 몇 걸음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내 시선을 훔쳐보는지, 오늘 점심 배식이 평소보다 왜 늦어졌는지까지.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보웨이브의 감시는 소리 없이 진행될 때가 가장 치명적이다. 때리는 것도 고함치는 것도 없다. 그 대신 평소처럼 굴게 만든다. 그게 덫이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순간 인간은 긴장을 풀고 실수를 한다. 실수하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결론을 집행한다. 그날도 그랬다. 점심 직후 상급자가 나를 불렀다. 평소처럼 서류 확인이라고 했다. 나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리고 속으로는 손가락 끝에 힘을 줬다. 군화 안 빨창 아래 거기에 내가 숨긴 종이가 있다. 내 심장보다 먼저 그 종이를 확인하고 싶었다. 관리동으로 가는 길목에서 통행증 검사가 또 있었다. 병사들이 과하게 친절했다. 그게 더 불길했다. 내 통행증을 빛에 비추고 사진을 비교하고 심지어 내 군번까지 다시 읽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검문 병사가 내 군화를 잠깐 내려다봤다. 단 1초.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 1초가 1시간처럼 봤나? 느꼈나? 저 안에 뭔가 있다는 거.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침투조는 몸에 떨림으로 죽는다. 내 얼굴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다. 관리동 방 안에는 어제 그 보위부 요원이 있었다. 그는 내 서류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내 얼굴을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군대장 동무, 요즘 잠은 잘 자오? 나는 짧게 답했다. 잠은 잡니다. 그럼 좋지. 그 말은 관심이 아니라 통보였다. 우리는 네 상태를 다 안다. 그런 의미였다. 그는 내게 서류를 하나 내밀었다. 오늘 밤 DMZ 인근 특별 점검을 한다는 지시서였다. 당연히 분대장이 동행해야. 그리고 그 지시서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호위부 동행. 내 속이 얼어붙었다. 동행은 감시다. 오늘 밤 나는 탈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위부와 함께 움직인다? 그건 끝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보웨이브가 나를 기지 안에 묶어두려는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올 때는 혼선이 생긴다. 명령과 명령이 겹치고 실망이 중복되고 서로를 믿지 못한다. 틈은 그때 생긴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밤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고웨이브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식당에서는 저녁 배식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유난히 모두가 빨리 먹었다. 마치 누군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숟가락을 들고도 거의 먹지 못했다. 씹는 순간 입안에서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방으로 돌아와 군복을 정리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단정함은 가장 좋은 위전이다. 탈출할 사람은 티가 난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까지도 정상적인 분대장이어야 했다.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침투조가 가진 건 돈이 아니다. 나는 작은 면도날 하나를 군복 속 매듭 안에 숨겼다. 철사 한 줄을 벨 때, 손목을 풀 때, 문을 열 때 필요한 도구다. 그리고 왼쪽 양말 안쪽에는 작은 천 조각을 넣었다. 피가 나면 묻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생물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밤이 되자 근무지 통제는 더 강해졌다. 조명은 더 하얗게 켜졌고 분견의 짖음이 평소보다 많았다. 멀리서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도 들렸다. 발걸음이 끊기고 소리가 끊기고 다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그 조용함이 너무 싫었다. 그리고 마침내 점검 시간이 왔다. 나는 보이부 요원과 함께 차량에 탔다. 그는 내 옆에 앉지 않았다. 내 뒤에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말이 끝난다. 그는 내 목덜미를 보고 있었다. 숨이 새는 소리까지 듣고 있을 것이다. 차량이 흔들리며 DMZ 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철조망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철조망을 보며 아주 짧게 속으로 말했다. 오늘 밤 저걸 넘는 게 아니다. 저걸 빠져나가는 거다. 현장에 도착하자 보웨이브는 병사들을 흩어놓고 점검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침투 대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잡는 배치였다. 그들은 병사들의 얼굴을 확인했고 손전등으로 주머니를 비추고 군어를 차기도 했다. 군어를 차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내 차례는 오지 않았다. 분대장은 예외라고 믿는 순간이 있다. 그 믿음이 틈이다. 나는 그 틈을 잡아야 해. 시간이 흐르고 교대가 바뀌는 순간이 왔다. 바로 그때 갑자기 무전이 꼬였다. 새 암호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엉뚱한 코드로 보고 있고 다른 초소는 그걸 침투 신호로 오해했다. 조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병사들이 한 방향으로 몰렸다. 혼선.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아니라 본능으로 알았다. 지금이다. 나는 보이부 요원의 시선이 반대편으로 쏠린 그 찰나에 발을 한 걸음 뒤로 뺐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걸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내 몸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철조망의 그림자, 감시탑의 사각, 교대의 순간의 공백. 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누군가의 외침이었다. 군대전 동무. 그 외침이 내 이름인지 내 직책인지 아니면 그냥 벗의 시작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멈추면 죽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달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발밑에서 작은 자갈이 굴러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너무 크게, 너무 선명하게 내 몸이 얼었다. 이제 정말로 가야만 하는 순간이 와버렸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자갈이 굴러떨어진 소리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되돌리는 순간 나는 끝난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달린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처럼 움직였다. 심장이 뛰는 방향으로. 뒤에서 손전등 빛이 한번 스쳤다. 빛의 칼날이 내 등 뒤를 긁고 지나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숨을 쉬면 가심이 들썩이고 들썩이는 순간 빛은 나를 잡는다. 침투조로 살았던 시간은 이런 순간을 위해 몸에 남아 있었다. 첫 번째는 경계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지 통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나는 철조망을 넘지 않았다. 대신 초소 뒤편 배수로로 몸을 밀어넣었다. 배수로는 악취가 났고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냄새는 보호막이 된다. 군견은 피냄새를 찾지만 배수로의 썩은 냄새는 모든 흔적을 덮는다. 나는 배수로 안에서 몸을 낮추고 기어갔다. 무릎이 콘크리트에 갈렸고 손바닥은 미끄러운 이끼에 찍혔다. 피가 났다. 피가 나면 냄새가 난다. 나는 즉시 양말 안쪽에 넣어둔 천조각을 꺼내 손바닥을 꽉 감았다. 소리내어 신음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아픔보다 침묵이 더 중요했다. 배수로 끝에는 작은 철망이 있었다. 원래는 낙엽을 막는 장치. 나는 군복 속 매듭 안에 숨겨둔 면도날을 꺼냈다. 손이 떨리면 끝이다. 손가락 관절에 힘을 고정하고 금속의 결을 따라 천천히 잘랐다. 짧고 조용하게. 철망이 벌어졌고 나는 몸을 비틀어 밖으로 빠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팡! 그 소리는 공중에 뜬다. 그리고
사람의 몸속으로 내려앉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바닥에 붙였다. 숨을 죽이고 귀를 열었다. 한 발. 반은 없다. 경고 사격이다. 즉,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지 방향의 조명이 갑자기 늘어났다. 야간 검문 강화가 이제는 포위가 되었다. 확성기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내용은 알 수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움직였다. 기지 외곽 산자락으로. 그 길은 지도에 없다. 대신 내가 수년간 훈련 때 사용했던 잡근로다. 침투조가 적진에 들어갈 때 쓰는 길. 오늘은 내가 적진에서 빠져나가는 길이듯. 그때 숲 안쪽에서 아주 작은 빛이 한 번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길게 한 번. 브로커의 신호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 대신 돌무더기 아래에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 그 안에는 민간인 작업 낡은 모자 그리고 얇은 손전등이 있었. 물건은 말보다 정직했다. 입어라. 바꿔라. 지금은 군인이 아니다. 나는 군복 상의를 벗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때렸다. 군복을 벗는 건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껍질을 찢는 느낌이었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근원은 그대로였다. 발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면 죽는다. 대신 근화끈을 흙으로 문질러 윤기를 죽였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늦었으면 끝났어. 나무 그림자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너무 빠르고 차가웠다. 브로커. 그는 내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고 말했다. 따라와. 말하지 마. 그는 나를 끌듯이 안내했다. 숲을 가로지르며 민가 쪽으로 내려갔다. 완충 구역은 늘 위험했다. 군사 지역도 아니고 완전히 민간 지역도 아닌 곳. 가장 통제되고 가장 부패하는 곳. 감시자와 협조자가 한 줄에 섞여 있는 곳. 우리는 허름한 창고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더 있었다.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손을 떨고 있었다. 나와 비슷한 얼굴. 군인. 탈출자일 수도 미끼일 수도 있다. 브로커는 내게 말했다. 3단계로 간다. 근데 조건이 있어. 나는 낮게 물었다. 뭐지? 그는 내 손을 가리켰다. 네가 가진 거.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금화 깔창 아래에 종이가 떠올랐다. 내 목숨값. 내 가족값. 그리고 북한이 숨기고 싶어하는 결함의 지도. 나는 말했다. 3차까지 보내면 준다. 브로커가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계산기 소리 같은 미소였다. 그럼 3차까지 살아. 그때 창고 밖에서 갑자기 차량 소리가 가까워졌다. 헤드라이트가 창고 벽을 핥고 지나갔다. 누군가가 멈췄다. 그리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단호했다. 익숙한 발소리. 훈련된 발소리. 보웨이브다. 나는 숨이 얼어붙었다. 벌써? 이렇게 빠르게? 브로커가 내 눈을 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너 미행 달고 왔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신뢰가 아니라 판단. 브로커는 사람을 믿지 않는 위험만 믿는다. 손잡이가 돌아갔다. 그 순간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찰나에 이해했. 그 남자는 브로커의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브로커의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부의 사람일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갖는 게 정상이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손전등 빛이 창고 안을 찢었다. 거기 움직이지 마라.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총성이 이어졌다. 팡, 팡. 벽이 부서지는 소리, 사람의 숨이 끊기는 소리.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뒤로, 뒤로! 우리는 창고 뒤쪽 판자를 부쉈다. 숨겨진 통로, 이미 준비돼 있었다. 브로커가 준비한 길인지 보웨이브가 준비한 덫인지 판단할 시간은 없었다. 나는 기어가 손바닥의 상처가 다시 여였다. 피가 뜨겁게 흘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 내 뒤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짧은 비명.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비명이 내 다리를 잡는다. 통로 끝에서 우리는 좁은 수로로 빠져나왔다. 물은 차가웠고 발목까지 차올랐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이제 3차다. 지금부터는 소리내면 바로 끝. 나는 더 이상 지도를 믿지 않았다. 시간도 믿지 않았다. 오직 브로커의 손 그리고 내 몸의 본능만 믿었다. 우리는 수로를 따라 내려가 철제 구조물 아래로 기어갔다. 그곳에서 브로커는 멈춰섰다. 손가락으로 멀리 어둠을 가리켰다. 철조망이 아니라 낡은 경계 펜스의 하단, 정비가 덜 된 구간, 물길이 펜스를 깎아놓은 자리. 내가 교대표에서 보던 틈의 실제 모습이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저기서 끝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너는? 나는 여기까지. 그 순간
나는 배신이 또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여기까지 데려오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팔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 뒤에는 보이부, 앞으로는 생존. 나는 군화깔창 아래 종이를 꺼냈다. 찢어 절반만 건넸다. 나머지는 내가 살아야 준다. 브로커는 잠깐 정지했다가 받아들었다. 살아. 그 말은 축복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다. 거래의 종류였다. 나는 펜스 아래로 몸을 밀었다. 철이 허벅지를 긁었다. 피가 났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지나갔다. 그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손전등이 번쩍였다. 거기다. 보우웨이브의 목소리였다. 너무 가까웠다. 내가 펜스를 빠져나오는 찰나 총성이 다시 울렸다. 탄원이 땅을 튀기며 내 옆을 갈랐다. 흙이 얼굴로 튀었다. 나는 그대로 굴렀다. 굴러서 비탈 아래로 떨어졌다. 무릎이 꺾였다. 숨이 끊겼다. 눈앞이 잠깐 검게 변했다. 그런데 그 검은색 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멈춰. 손들어. 억양이 달랐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선명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다른 군복, 다른 장비, 그리고 손전등 비달을 다른 언어로 적힌 패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손은 떨렸고 몸은 피투성이었고 숨은 잘려 있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졌다. 저는 북한군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내 안에서 마지막 힘이 꺼졌다. 나는 쓰러졌다. 살아남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채로 나는 남쪽 땅에서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없었다. 천장이 너무 깨끗했다. 냄새가 너무 낯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조용했다. 북한의 조용함은 감시의 조용함인데 여기의 조용함은 그냥 조용함이었다. 그 차이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움직이려 하자 손목에 뭔가가 걸렸다. 얇은 플라스틱 밴드. 평범. 순간 몸이 튀어오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른쪽 무릎이 무겁게 쑤셨고 손바닥은 붕대에 감겨 있었다.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혀는 낯선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금속, 흙, 피, 그리고 마지막에 삼킨 찬 공기. 문이 열렸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북한에서는 하얀 옷도 권력의 상징일 때가 있다. 특히 병원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기록되는 곳이었다. 기록되면 끝이다. 나는 숨을 억지로 멈췄다. 그 사람은 내 눈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 그 한 단어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더 조여왔다. 꿈이 아니다. 내가 정말 넘어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내 손끝이 떨렸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로. 나는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다. 며칠 뒤 나는 조용한 시설로 옮겨졌다.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원이라고 불렀다. 공식적인 이름은 달라도 내 귀에는 그 두 음절만 남았다. 하나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처음 며칠 동안 창문을 못 열었다. 창문을 열면 누가 들어올 것 같았다. 북한에서는 늘 누군가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문은 닫혀 있는데도 열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스스로 일어나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봤다. 잠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몸은 계속 잠겨 있다고 느꼈다. 철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식사 시간도 낯설었다. 밥그릇을 들고 줄을 서면 아무도 내 그릇을 빼앗지 않았다. 아무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고 묻지 않았다. 여기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어도 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나는 밥을 씹을수록 목이 막혔다. 참기는 순간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습관처럼 숟가락을 3번만 움직이고 멈췄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다. 누가 내 속도를 보고 있는지, 누가 내 표정을 기록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교육이 시작됐다. 휴대폰, 은행, 지하철, 카드, 숫자와 버튼이 너무 많았다. 버튼이 많다는 건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고 선택지가 많다는 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었다. 북한에서는 책임이 늘 위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책임이 내 손끝에 있었다. 그게 나를 계속 떨게 만들었다. 어느 날 감당 상담사가 내게 물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힘든 것은 너무 많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 아이였다. 내 부하. 마지막으로 찍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얼굴.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게 힘듭니다. 상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북한의 침묵과는 달랐다. 거기 침묵은 위협이었는데 여기 침묵은
받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차이에 더 아파졌다. 시간이 지나 하나센터로 나갔을 때 거리의 소음이 내 머리를 찢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고 음악이 흐르고 광고판이 빛났다. 나는 그 빛을 보고도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밝은 빛은 관리동의 조명이었으니까. 나는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숨이 막혀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아무도 나를 끌고 가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것조차 견디기 어려웠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다. 잠들기 직전 항상 같은 장면이 돌아왔다. 배수로의 냄새, 철망을 자르던 소리, 펜스 아래로 밀려 들어가던 내 몸, 그리고 마지막 보이부의 손전등빛. 그 빛이 내 눈을 향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헐떡였다. 나는 지금 안전한데도 내 몸은 아직도 도망치고 있었다. 가장 잔인한 건 아내였다. 그리고 아이였다. 내가 남쪽에 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내가 떠난 날부터 그들의 삶은 조사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상상만으로도 무너졌다. 전화는 할 수 없고 편지는 갈 수 없고 꿈에서만 얼굴이 온다. 나는 가끔 꿈에서 아이 손을 잡는다. 그런데 아이는 내 손을 잡고도 나를 보지 않는다. 무서워하는 눈빛이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조차 사과한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체저에서 빼앗긴 건 국경만이 아니라 말할 권리였다. 그럼에도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바람을 소리로 듣지 않고 느낌으로 느꼈다. 작은 공원에서였다. 겨울 끝자 나무들이 아직 벌거벗은 날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나는 반사적으로 움츠리려다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북한에서 바람은 늘 철조망을 울렸고 감시탑 라이트를 흔들었고 궁변의 냄새를 옮겼. 하지만 여기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었.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조용히 찢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손바닥을 바라봤다. 궁변은 풀렸지만 흉터는 남아있었다. 흉터를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확실해진다.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지만 동시에 벌이다. 나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침투조 분대장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도 살 수는 없다. 나는 내 삶을 경계로만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걸 내 스스로에게라도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걷는다. 누가 나를 보지 않는 거리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생각한다. 그 철조망을 넘은 건 내 몸이었지만 진짜로 넘기 힘든 건 내 마음이었다. 나는 아직도 국경선 위에 서 있다. 다만 이제 그 국경은 지도 위가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있다.